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특히 혼자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바로 그 자료,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있죠? 네네, 봤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25년 4회차 기출문제 중에서 오늘은 16번부터 23번까지 딱 8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죠. 맞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정답 맞히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각 문제에 담긴 그 핵심 전기 이론들 있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또 풀이 과정도 명확하게 파악해서 여러분 실제 시험 준비에 진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네, 아주 좋은 목표입니다. 개념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죠.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16번. 권수가 150인 코일에서 2초간 1웨버, 웨버죠? 1웨버의 자속이 변화한다면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몇 볼트인가? 코일 권선수, 자속 변화량, 시간이 주어졌고 유도기 전력, 어떤 원리가 딱 떠오르시나요? 네, 이건 전기기기 기본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거죠. 바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아, 패러데이 법칙? 네, 코일 주변의 자기장, 그러니까 자속이 변화할 때 전압, 즉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그 법칙이잖아요. 발전기나 변압기 작동하는 핵심 원리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공식이 있었죠. 네, 공식은 E=-N 곱하기 괄호 열고 델타 파이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되죠. E=-N 곱하기 델타 파이 델타 T. 여기서 N은 코일 가문수, 건선수고요. 델타 파이는 자속의 변화량, 델타 T는 변화에 걸린 시간입니다. 아, 네. 그 마이너스 부호는 렌츠의 법칙 때문인데요. 유도 전류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기전력의 크기만 물었잖아요. 네, 크기요. 그러니까 방향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절대값만 계산하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주어진 값 대입해보면 n이 150, 델타 파이가 1웨버, 델타 t가 2초니까요. 유도 기전력 E는 150 곱하기 1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75V V가 됩니다. 블로그 자료 풀이하고도 딱 맞네요. 네, 2번 75. 정답은 2번입니다. 아, 발전기의 기본 원리가 되는 패러데이 법칙. E는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마이너스 부호 의미도 중요하긴 한데 크게 물어볼 땐 절대값만.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공식이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기본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회로 이론 문제로 가볼까요? 17번입니다. 기전력이 1.5V인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부하 저항 2.5ohm을 접속한 경우 부하에 흐르는 전류 A는 단 전지의 내부 저항은 0.5ohm이라고 합니다. 오, 전지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했고 특히 내부 저항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ohm의 법칙, I는 VR, 이걸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다만 회로 전체의 총 전압하고 총 저항을 정확하게 구하는 게 핵심이죠. 네, 총전압, 총저항. 먼저 전지 5개가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전체 기전력 V는 그냥 각 전지 기전력을 더하면 되죠. 1.5V짜리 5개니까 총 전압은 1.5 곱하기 5 해서 7.5V입니다. 7.5V. 오케이. 다음이 이제 총 저항인데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내부 저항을 빼먹는 거예요. 아, 내부 저항. 네, 부하 저항 2.5ohm 외에도 전지 자체에도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내부 저항이란 게 있거든요. 전지 자체에도 저항이 있군요. 그렇죠. 전지 5개가 직렬이니까 이 내부 저항들도 직렬로 연결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총 내부 저항은 0.5ohm 곱하기 5 해서 2.5ohm이 됩니다. 아, 내부 저항도 2.5ohm. 결과적으로 회로의 총 저항 R은 외부 부하 저항 2.5ohm이랑 총 내부 저항 2.5ohm을 합한 값, 즉 2.5 플러스 2.5 해서 5ohm이 되는 거죠. 전체 저항은 5ohm이네요. 네, 이제 ohm의 법칙에 넣으면 됩니다. 전류 I는 총 전압 V 나누기 총 저항 R이니까 7.5V 나누기 5ohm 하면 1.5A가 나옵니다.
1.5 암페어. 블로그 자료 펄이랑 똑같이 2번 1.5가 정답이네요. 아하, 그 내부 저항이라는 게 결국 전지 자체의 어떤 성능 한계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아무리 전압을 높여도 내부 저항이 크면 실제 흐르는 전류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겠네요. 외부 저항뿐 아니라 내부 저항까지 진짜 꼼꼼하게 고려해서 총 저항을 구하는 거. 이게 함정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죠. 다음 18번은 계산이 아니라 개념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중에 기전력에 위상차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보기에는 부하 분담 변화, 무효 순환 전류 발생, 동기화력 발생, 출력 감소 이런 게 있네요.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주제 아닌가요? 매우 중요하죠. 대규모 전력 시스템은 사실 수많은 발전기들이 다 병렬로 연결돼서 운영되는데요. 네네. 이때 각 발전기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각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 즉 기전력의 크기, 주파수, 파형, 그리고 위상이 딱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상까지 맞춰야 하는군요. 네. 만약에 두 발전기의 기전력 사이에 위상차가 생긴다. 그럼 마치 발 맞춰서 행진하다가 한 명이 발이 딱 어긋나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럼 시스템은 이 어긋난 위상을 다시 맞추려고 하는 힘, 그걸 바로 동기화력, 싱크로나이징 파워라고 부르는데 이 힘을 발생시킵니다. 동기화력. 네. 이 힘이 작용해서 위상이 앞선 발전기는 약간 느려지게 만들고 뒤처진 발전기는 약간 빨라지게 해서 스스로 위상을 다시 맞추게 되는 거죠. 오,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요. 참고로 만약 위상차가 아니라 기전력의 크기의 차이가 생기면요. 그때는 주로 무효 순환 전류라는 게 두 발전기 사이를 막 빙빙 돌게 됩니다. 무효 순환 전류요? 네. 이 전류는 실제 일은 안 하면서 발전기 권선에 열만 발생시켜서 손실을 일으키고 심하면 과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명확히 위상차를 물었으니까 가장 적절한 답은 3번, 동기화력 발생입니다. 그렇군요. 병렬 운전 조건에서 위상차란 크기 차이가 각각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겠네요. 위상차는 동기화력, 크기 차이는 무효 순환 전류. 이게 불안정해지면 최악의 경우엔 광역정전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운영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기기나 회로 이론에서 잠시 벗어나서 설비 기준으로 가볼까요? 19번입니다. 전주를 건주할 때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9m이면 땅에 묻히는 깊이는 얼마인가? 단, 설계 하중이 6.8kN 이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건 계산보다는 규정을 아느냐 이거 묻는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문제고요. 이건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네, 외워야 하는 거. 전주, 특히 철근 콘크리트 줄을 세울 때 안전하게 지지되도록 땅에 얼마나 깊이 묻어야 하는지 그 규정입니다. 기준에 따르면요.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이고 전주 전체 길이가 16m 이하인 경우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전체 길이의 최소 16 이상을 땅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16 이상이요? 네, 문제에서 주어진 전주는 길이가 9m니까 16m 이하죠. 그리고 설계 하중도 6.8kN 이하 조건에 해당하고요. 네, 맞네요. 그러니까 16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땅에 묻히는 최소 깊이는 9m 곱하기 16분의 1 해서 1.5m가 됩니다. 1.5m.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네, 정답은 2번 1.5입니다.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게 전주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겠네요.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죠. 안전과 직결되는 규정이죠. 설계 하중 6.8kN 이하, 길이 16m 이하 철근 콘크리트주는 16분의 1 이상 묻는다. 이 숫자들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핵심 숫자들입니다. 자, 계산 문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0번 문제 볼게요. 1뮤F, 마이크로프럿이죠. 1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30kV네요. 30kV의 전압을 가하여 200ohm의 저항을 통해 방전시키면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 제인은 얼마인가?
콘덴서에 저장된 에너지를 묻는 것 같은데 방전 저항값 200옴은 왜 주어졌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콘덴서, 즉 커패시터에 충전돼서 저장된 정전 에너지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네, 정전 에너지. 공식은 W =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되죠. W = 2분의 1 CV 제곱. C는 정전 용량 패럿 F이고 V는 충전 전압 볼트 V입니다. 2분의 1 CV 제곱.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제에 주어진 저항값 200옴 있잖아요. 네. 이건 콘덴서가 방전될 때 전류 크기나 방전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긴 한데 콘덴서 자체에 저장된 총 에너지를 계산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필요 없는 값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일종의 함정 정보인 셈이죠. 와, 이런 함정이. 계산하기 전에 단위를 기본 단위로 통일해야 합니다. 정전 용량 C가 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고요. 네, 10의 마이너스 6승. 전압 V는 30kV니까 30 곱하기 10의 3승 볼트 V입니다.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킬로는 10의 3승이니까요. 네, 맞아요. 이제 이 값들을 에너지 공식 W = 2분의 1 CV 제곱에 대입하면 W =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 곱하기 30 곱하기 10의 3승 볼트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30 곱하기 1000의 제곱은 900 곱하기 16승이죠. 그래서 W =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900 곱하기 16승이 됩니다.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6승하고 10의 6승이 약분돼서 사라지니까요. 아, 약분되네요. 네. 결국 W = 0.5 곱하기 900 = 450J, 450줄일 됩니다. 정답은 1번 450이네요. 아하, 저항값은 정말 함정이었군요. 문제에 나온 모든 숫자가 다 계산에 필요한 건 아니다. 이거 명심해야겠습니다. 저도 시험 볼 때 숫자만 보면 일단 다 써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 킬로, 단위를 패럿, 볼트로 정확하게 환산하는 거랑 에너지 공식 W = 2분의 CV 제곱 자체를 기억하는 게 핵심이었네요. 그럼 그 저항은 뭐 방전 속도 같은 거 계산할 때나 쓰이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저항값이 클수록 방전 전류가 작아져서 방전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하지만 저장된 총 에너지는 오직 정전 용량 C와 전압 V의 제곱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아, 명쾌하네요. 자, 2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0V 단상의 부하에 전류가 전압보다 45도 뒤진 15A의 전류가 흘렀다. 소비 전력 W는 전압, 전류 그리고 위상차가 주어졌을 때 소비 전력을 구하는 문제네요. 이건 교류 전력이군요. 네, 교류 회로의 전력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서 소비 전력이라고 하면 보통 부하에서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돼서 열이나 빛, 일 같은 걸로 변환되는 전력, 즉 유효 전력, 액티브 파워를 의미합니다. 유효 전력. 직류에서는 전력 P는 VI로 간단히 계산되지만 교류에서는 전압하고 전류 사이에 위상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르죠. 유효 전력 P는 전압의 실효값 V, 전류의 실효값 I, 그리고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차 세타의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구합니다. 이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역률, 파워 팩터라고 부르죠. 아, 역률.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공식은 P는 VI 곱하기 코사인 세타, P는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P는 VI 코사인 세타. 문제에서 V는 220V, I는 15A이고 위상차 세타는 45도라고 주어졌네요. 전류가 전압보다 45도 뒤졌다는 건 부하의 코일 성분, 즉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어서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늦어진다는 뜻이고요. 네. 그럼 역률은 코사인 45도가 되죠.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약 0.707입니다. 0.707. 따라서 유효 전력 P는 220V 곱하기 15A 곱하기 코사인 45도 하니까 약 220 곱하기 15 곱하기 0.707 하면 3300 곱하기 0.707이니까 대략 2333.4W 정도가 됩니다. 2333.4W.
보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은 1번 2333이네요. 아, 그러니까 교류에서는 단순히 전압 곱하기 전류한 값, 그걸 피상전력이라고 하나요? 그게 전부 실제 일하는 전력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겉보기 전력이죠. 그 역률 코사인 세타만큼 할인해서 계산해야 진짜 소비 전력, 유효 전력이 나오는 거네요. 그럼 역률이 낮다는 건 같은 일을 해도 실제로는 더 많은 전류가 흘러야 해서 좀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도 되겠군요. 이거 전기요금하고도 관련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역률이 낮으면 같은 유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더 큰 전류가 흘러야 하고 이건 전선에서의 손실, I제곱 R 손실이라고 하죠. 그걸 증가시키고 또 변압기나 차단기 같은 설비 용량도 더 커져야 하니까 비경제적이죠. 그래서 산업 현장 같은 데서는 역률 개선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와, 중요한 개념이네요. P는 VI 코세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개념 문제입니다. 22번. 직류기의 주요 구성 3요소가 아닌 것은 보기로는 전기자, 정류자, 계자, 공극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직류 발전기나 전동기를 이루는 핵심 부품을 묻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블로그 자료에도 잘 설명되어 있던데요. 직류 발전기든 직류 전동기든 그 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3대 요소는 바로 계자, 필드, 전기자, 아마추어, 그리고 정류자, 커뮤테이터입니다. 계자, 전기자, 정류자. 네, 간단히 역할을 설명드리면 계자는 자석처럼 N극, S극의 자기장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전기자는 이 자기장 안에서 회전하는 부분인데 발전기에서는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유도되고 전동기에서는 이 부분이 힘을 받아서 회전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전기자에서 만들어지거나 공급되는 전기는 기본적으로 교류 형태예요. 이것을 외부 회로에서 직류로 쓰거나 혹은 직류 전원을 공급받아서 돌리려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류자입니다. 브러쉬랑 같이 작동해서요. 아, 정류자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군요. 그렇죠. 보기 중에 공극은 계자와 전기자 사이에 있는 물리적인 간격, 그러니까 그냥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네, 빈 공간. 자기장이 이 공극을 통과해야 하니까 기기의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계자, 전기자, 정류자처럼 기계를 구성하는 어떤 핵심적인 부품이나 요소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아하. 따라서 3대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4번 공극입니다. 계자는 자기장 생성, 전기자는 회전하면서 발전 또는 토크 발생,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 이 세 가지가 직류기의 핵심 삼총사군요. 그럼 만약에 정류자가 없다면 직류기가 아니라 교류 발전기나 교류 전동기처럼 작동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정류자가 없다면 전기자에서 유도된 교류 전압이 그대로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에서 교류 전원을 직접 받아야 하니까 교류기가 되는 거죠. 정류자의 존재가 바로 직류기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명확하게 이해됐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23번입니다. 공기 중에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웨버의 자극에서 10cm 떨어진 곳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웨버의 자극이 있는 경우 두 자극 간에 작용하는 힘, N은 두 개의 자극, 그러니까 자석의 N극이나 S극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계산하는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대한 쿨롱의 법칙하고 아주 형태가 비슷한데요.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대한 쿨롱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자기력에 대한 쿨롱 법칙. 네.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 두 자극 M1, M2, 단위는 웨버, WB가 거리 R, 단위는 미터, M 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 F, 단위는 뉴턴, N은 F는 4파이 뮤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됩니다. F는 4파이 뮤제로분의 M1, M2, R제곱. 여기서 뮤제로는 진공의 투자율이라는 상수고요. 상수가 좀 복잡하네요. 네, 약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미터인데요. 이 상수 부분을 미리 계산해서 F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M1 곱하기 M2 R제곱이라는 공식을 쓰면 편리합니다. 자료에도 이 공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6.33 곱하기 10의 4승. 이 숫자를 쓰는군요. 네,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M1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WB,
M2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WB이고 거리는 R은 10cm인데 이거 반드시 미터 단위로 바꿔야 합니다. 아, 맞다. 단위 환산. 네, 10cm는 0.1m, 즉 10의 마이너스 1승 미터, 10의 마이너스 1승 미터죠. 이거 놓치면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조심해야겠네요. 대입하면 F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분자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분모는 0.1의 제곱 이렇게 되죠. 네. F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괄호 10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 이퀄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죠. 계산을 계속하면요. F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10의 2가 되죠. 네. 그럼 F는 6.33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죠. 8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니까요. 이퀄 94.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이걸 소수로 쓰면 0.9495 뉴턴이고요. 지수 형태로 표현하면 약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뉴턴이 됩니다.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뉴턴?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발견됩니다. 네, 뭔가요? 저희가 방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는 약 0.95 뉴턴, 즉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인데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자료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정답이 1번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4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1승이라고요. 네, 자료 안에 있는 풀이 과정 설명을 보면 마지막에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94.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저의 계산이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긴 해요. 근데 최종 선택된 보기 번호는 1번으로 되어 있어서 계산 결과하고 답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오, 진짜네요. 계산 결과는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답은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되어 있다니. 지수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면 이거 1000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1000배 차이죠. 이건 블로그 자료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와, 이런 경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습 자료를 볼 때는 항상 좀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식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위 변환 같은 거 주의하면서 직접 계산해보는 연습이 필수적이고요. 네. 그리고 혹시 내가 놓친 조건이나 다른 공식이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자료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더 확실하게 다질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일단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 과정을 설명드렸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저희 계산 결과인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 n에 해당하는 보기가 있다면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오늘 마지막 문제 덕분에 진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자료 믿고 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풀어보고 검증하는 과정이 실력 향상에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참고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까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의 25년 4회차 기출문제 중 16번부터 23번까지 8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패러데이 법칙부터 오메 법칙,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설비 기준 암기, 콘덴서 에너지, 교류 전력, 직류기 구성, 자기력 계산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을 다뤘네요. 네, 정말 골고루 나왔네요. 역시 기출문제를 통해 실제 시험 유형이랑 깊이를 체감하고 관련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그냥 문제풀이로 끝내지 마시고요. 관련 이론 부분을 교재나 다른 자료 통해서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복습 필수죠. 특히 각 공식이 어떤 물리적 원리에서 나왔는지, 또 각 요소들이 실제 전기 시스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응용력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23번 문제처럼 때로는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항상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뭐 때로는 막막하고 지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개념 다지고 문제 해결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결과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 정말 대단하시고요.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뭔가요? 오늘 살펴본 패러데이 법칙, 옴의 법칙, 동기 발전기의 안정성, 콘덴서의 에너지 저장, 역률의 중요성, 자기력 같은 개념들이 단순히 시험 합격을 위한 지식을 넘어서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생산, 전송, 소비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왜 중요할까요? 실생활과의 연결이군요. 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충전기 속의 작은 변압기부터 저 거대한 발전소의 발전기까지 이 원리들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현실 세계하고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전기 이론이 훨씬 더 흥미롭고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와, 정말 좋은 생각거리네요. 단순히 시험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학습이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험 생활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